삼성 파운드리 2나노 수율 60% 이상 달성. 최근 뜬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뜬 날 하루 종일 이 내용이 커뮤니티와 투자 카톡방에 돌았습니다. 드디어 삼성 반등 시작이다. 지금이 저점이다.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딱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60%를 어떤 칩에서 냈느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뉴스를 절반만 이해한 겁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절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수율이 곧 돈인데 삼성이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나노 수율이 20%대였었어요. 그런데 현재 반년 만에 60%를 넘겼다는 거니까 숫자만 보면 대단한 성과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60%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삼성이 지금 2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기용 칩입니다. 이 중에서 60%를 달성한 건 비트코인 채굴칩입니다. 카난, 마이크로비티라는 중국 업체들이 위탁한 채굴용 반도체가 주인공입니다. 여기서 잠깐, 왜 같은 공정인데 칩마다 수율이 다르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삼겹살 굽는 것과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안심 스테이크 코스 올리는 건 같은 불 앞에 서는 일이지만 난이도가 전혀 다릅니다. 비트코인 채굴칩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크기가 작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AI 가속기 같은 칩은 훨씬 복잡하고 다이 면적이 넓습니다. 칩이 클수록 웨이퍼에서 차지하는 공간이 커지고 아주 작은 먼지 한 톨이 내려앉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같은 실수를 했을 때 엽서 크기 캔버스보다 벽화에서 훨씬 눈에 띄는 것처럼요. 그래서 채굴칩 60%와 플래그십 모바일칩 60%는 기술적으로 전혀 다른 무게입니다. 그럼 정작 삼성이 가장 공들이는 자사 스마트폰 칩 엑시노스 2600은 어떠냐고요? 아직 50% 미만입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 2나노 양산의 기준점으로 내세우는 그 칩이 정작 양산 임계점이라는 6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숫자를 같이 보지 않으면 그림의 절반만 보는 거예요. 많은 보도들이 60% 달성이라는 헤드라인만 가져갔지만 원문에는 이 두 수치가 나란히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0%가 아무 의미 없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비용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채굴칩 기준으로 보면 수율 20%에서 60%로 올라갔다는 건 같은 웨이퍼에서 정상 칩이 3배 나온다는 뜻입니다. 칩 하나당 제조 원가가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삼성은 이미 TSMC보다 33% 싸게 2나노 웨이퍼를 팔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TSMC가 웨이퍼 한 장에 약 4,200만 원을 받을 때 삼성은 약 2,800만 원입니다. 수율 개선으로 원가가 내려가고 가격도 낮으면 자금이 넉넉치 않은 AI 스타트업이나 중소형 팹리스 설계사들이 삼성을 선택할 여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삼성과 이미 체결했습니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자율주행 AI 칩을 삼성 2나노 공정으로 만들기로 한 거죠. 테슬라가 삼성을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 내 공급망 확보, 지정학 리스크 분산 같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계약은 확정된 얘기입니다. 둘째, 채굴칩 60%는 복잡한 칩 수율 개선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정은 하나입니다. 단순한 칩에서 수율을 안정시키면서 쌓이는 건 결국 노광 조건, 애칭 레시피, 결함 패턴 같은 공정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엑시노스 2600 같은 복잡한 칩을 만들 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다이 면적이 커지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지만 공정 기반 자체가 안정됐다는 건 출발선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채굴칩 60%가 나왔다는 건 엑시노스 2600 수율 개선의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지 됐다는 얘기가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선 신호등이 노란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는 순간을 지켜봐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삼성이 이 수율 개선을 발판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물량을 받아낼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이 열리고는 있는데 아직 문턱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TSMC 상황을 보면 제가 누누이 말했듯 지금 2나노 물량은 26년분까지 예약이 찬 상태죠. 그러다 보니 AMD, 구글, 퀄컴 같은 빅테크들이 삼성 쪽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 계약은 하나도 없고 시험 주문이나 공장 방문 같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 얘기는 확정되면 그때 다루겠습니다.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미 확정된 계약 23조 원짜리 테슬라 건이 예정대로 실행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첫째, 테일러 팹 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 테일러 공장이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6년 상반기에 시험 가동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본격 대량 양산은 2027년입니다. 삼성도 공식적으로 2026년 말 운영 준비 완료라고 했는데 이건 입주 가능 날짜이지 이사 날짜가 아닙니다. 둘째, 이게 더 중요한 변수인데요. 아이폰 15와 아이폰 16이 같은 아이폰이지만 세대가 다른 것처럼 삼성 2나노에도 1세대와 2세대가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1세대를 SF2, 2세대를 SF2P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채굴칩 60% 수율은 1세대 SF2 얘기입니다. 그런데 테슬라 AI6 칩은 2세대인 SF2P로 만들어야 해요. 성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 공정이거든요. 문제는 이 SF2P 시제품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약 6개월 밀렸다는 겁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로 넘어갔어요. 시제품이 밀렸으니 대량 양산도 밀립니다. 테일러 팹에서 AI6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이 2027년 말 이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2나노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도 세대가 다르면 일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판단하려면 1세대에서 나온 수율 개선 성과가 2세대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 2나노 수율 60% 달성,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게 비트코인 채굴칩 기준이고 정작 중요한 엑시노스 2600은 아직 50% 미만입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의미의 크기를 정확히 재야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삼성 파운드리 관련 뉴스를 보실 때 딱 3가지만 확인하세요. 첫째, 어떤 칩의 수율이냐, 채굴칩이냐 엑시노스냐에 따라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둘째, 테일러 캡 뉴스가 나올 때 파일럿인지 대량 생산인지. 셋째, SF2P 시제품 일정이 정상화됐느냐. 이 세 번째가 사실 테슬라 계약의 일행을 가르는 가장 직접적인 변수입니다. 이 3가지만 구분하셔도 같은 뉴스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이든 관심만 있는 분이든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정확한 현주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율이 실제로 빅테크 수주에 이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업계에서는 엑시노스 2600 같은 복잡한 칩의 수율이 60%를 넘는 시점을 첫 번째 기준선으로 봅니다. 그 숫자가 나와야 퀄컴이나 AMD 같은 외부 고객들이 삼성 공정이 우리 칩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 직전 단계입니다. 두 번째 기준선은 2027년 테일러 팹 대량 가동입니다. 미국에서 직접 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지정학 리스크를 피하려는 미국 빅테크들의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결국 엑시노스 2600 수율, 테일러 팹 대량 가동, SF2P 시제품 정상화, 이 3가지가 맞아떨어지는 시점이 진짜 변곡점입니다. 3월 21일 텍사스 오스틴. 일론 머스크가 가동이 중단된 발전소 한 중간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이름은 테라팹. 투자 규모만 200억에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입니다. 설계부터 제조, 패키징까지 전부 한 지붕 아래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들으면 소름이 돋죠. 그런데요, 이 소식을 접한 반도체 업계 사람들 반응이 좀 달랐습니다. 박수 대신 고개를 갸웃한 겁니다. 왜일까요? 테라팹 이야기 뉴스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머스크가 삼성이랑 TSMC 없이 칩을 직접 만든다고?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을 텐데요. 저는 좀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라팹이 진짜 되느냐 마느냐보다 한국 투자자인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정말 봐야 할 게 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테라팹이 아닙니다. 텍사스에서 진짜로 돌아가기 시작한 삼성 테일러 팹입니다. 왜 그런지 숫자로 까보겠습니다. 먼저 테라팹을 팩트로 뜯어보죠. 첫 번째, 장비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구하기 어려운 장비가 EUV 노광 장비예요. 네덜란드 ASML이라는 회사만 만드는 독점 장비인데 대당 가격이 모델에 따라 2천억에서 5천억 원에 달합니다. 가장 비싼 최신 모델은 5천억 원이 넘어요. 문제는 이 장비가 2027년까지 생산분이 전부 팔렸다는 겁니다. 2026년 1월 ASML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수주 잔고가 388억 유로입니다. 그리고 2나노미터급 첨단 공장 하나를 돌리려면 이 EUV 장비가 최소 15대에서 20대는 있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지금 당장 주문을 넣어도 2028년 이전에 의미 있는 수량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구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건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경험 문제입니다. 테슬라는 칩을 설계한 경험은 있지만 직접 만들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데요. 반도체를 설계하는 것과 제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이에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면 건축 도면을 그리는 건축가와 실제로 30층짜리 건물을 올리는 시공사는 완전히 다른 업종이잖아요. 건축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시공 경험이 없으면 건물이 안 올라가는 것처럼 테슬라가 칩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제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전례가 있어요. 2020년 9말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4680 배터리를 직접 만들겠다고 발표했죠. 1년 안에 10기가와트시 생산, 2030년까지 3테라와트시. 결과가 어땠습니까? 5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원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 셀 제조는 반도체에 비하면 훨씬 단순한 공정이에요. 반도체는 웨이퍼 한 장 만드는데 공정 단계가 수백 개입니다. 각 단계마다 회로를 새기고 깎고 입히고 씻고 검사하는 걸 수십 번 반복하는 거예요. 엔비디아 CEO 젠슨 황도 2025년 11월 TSMC 행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첨단 칩 제조는 극도로 어렵고 TSMC의 역량을 따라잡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 번째, 테라팹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기가 텍사스 북쪽에서 부지 정리를 하고 있고 채용 공고도 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건 시제품 팹, 그러니까 시험 삼아 칩 몇 개를 만들어보는 수준의 공간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매달 웨이퍼 수만 장을 찍어내는 양산 팹과는 차원이 다르죠. 아파트로 치면 모델하우스를 짓고 시작한 거지 실제 입주가 가능한 건물을 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전문 매체 세미 에코시스템의 마크 라페더스는 테라팹이 실현되지 않을 확률을 80%로 추정했기도 합니다. 그리고 테라팹 비용 200억에서 250억 달러가 테슬라의 2026년 자본 지출 계획에 아예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돈을 어디서 가져올 건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타이밍이 있는데요. 테라팹 발표가 3월 21일이었고 불과 11일 뒤인 4월 1일 스페이스X가 사상 최대 규모 IPO를 비밀리에 신고했습니다. 6월 상장 목표의 예상 기업 가치가 1.75조 달러예요. 테라팹 산출량의 80%가 스페이스X 우주용이라고 했었죠. 테라팹이라는 거대한 청사진이 있으면 스페이스X의 미래 성장 스토리가 더 화려해지고 IPO 기업 가치도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 거예요. 이 타이밍이 우연인지 아닌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 테라팹이 현실성 있다 없다로 전문가 의견이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설명해 드릴게요. 반도체 전문 매체 EE타임즈에서 보여준 시각인데요. 테라팹을 기존 반도체 공장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연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만약 테슬라가 AI를 활용해서 공정 최적화 속도 자체를 바꿔버리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전기차도 스페이스X는 재활용 로켓도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뒤집은 전력이 있죠. 다만 이건 아직 실증된 적이 없는 만약입니다. 반도체 제조에서 AI가 수율 학습 곡선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사례는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은 열어두되 지금 당장의 투자 판단에 넣기는 이르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테라팹이 한참 먼 이야기라면 테슬라 자율칩 쟁운 당장 누가 만드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답은 삼성전자예요. 그것도 미국 텍사스에서요. 2025년 7월 삼성이 테슬라로부터 165억 달러 규모의 위탁 계약을 따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23조 원이에요.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를 삼성이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테슬라 칩은 세대별로 만드는 제조사가 다릅니다. 지금 쓰는 AI4는 삼성이 만들었고 그 다음 세대인 AI5는 TSMC가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인 AI6가 다시 삼성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 AI6를 만들 공장이 바로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 테일러 팹입니다. 원래는 4나노미터 공정으로 설계됐는데 아예 2나노미터급으로 격상을 했어요. 월 5만 장 생산이 목표고요. 2026년 3월 AUV 장비 시험 가동이 시작됐고 올해 하반기 본격 양산이 목표입니다. 부지 구묘만 485만 제곱미터, 삼성 평택 공장하고 화성 공장을 합친 것보다 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다만 여기서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삼성이 2나노미터라고 부르는 공정이 업계 일각에선 원래 3나노미터급 공장을 이름만 바꾼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나노미터 숫자는 실제 크기라기보다 브랜드 이름 같은 거거든요. 아파트 분양할 때 역세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15분인 것처럼요. 그래서 TSMC가 말하는 2나노미터하고 삼성이 말하는 2나노미터가 정확히 같은 기술 수준은 아닙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율 이야기도 해야겠죠. 업계 추정으로는 삼성의 이 2나노미터급 수율이 60%대 수준까지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이 공식 확인한 수치는 아니지만 2025년 초 30%대에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TSMC의 2나노미터 수율이 2025년 말 기준으로 70% 이상 수준으로 추정되니까 아직 격차는 있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만 갭은 있다. 이게 지금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삼성 파운드리를 보는 우리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변수가 뭘까요?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첫째, 테일러 팹 수율입니다. 채굴칩 같은 단순한 설계에서는 60%대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지만 테일러 팹에서 만들 AI6처럼 복잡한 칩은 별개입니다. 60%를 안정적으로 찍느냐, 이게 올해 하반기 진짜 관전 포인트죠. 둘째, 테슬라 말고 다른 대형 고객을 잡을 수 있느냐. 일부 외신에서는 AMD하고 퀄컴이 삼성 테일러의 2나노미터 물량 확보를 협상 중일 가능성을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셋째, 가격입니다. 삼성의 2나노미터 웨이퍼 가격이 상당히 저렴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예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 삼성 파운드리의 스토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삼성 테일러 팹이 올해 하반기에 계획대로 양산에 돌입하면 이걸 뒷받침하는 한국 기업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를 맡은 두산 테스나, 부품 코팅과 세정 전문인 코미코, EUV용 핵심 부품인 블랭크 마스크를 개발 중인 SNS텍 같은 곳들이요. 신영증권에서 삼성 파운드리 밸류체인 업체별 수의 강도를 분석한 리포트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건 삼성 테일러 팹이 계획대로 가동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다는 점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삼성 테일러 팹은 원래 2024년 가동이었는데 2025년으로 밀렸고 또 2026년으로 밀린 전력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2026년 2월 머스크가 X에 태극기 이모티콘을 16개나 걸고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를 직접 모집했습니다. 연봉 3억의 주식 보상까지 제시한다는 이야기도 업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이직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머스크가 한국을 콕 집어 반도체 엔지니어를 모집한 사실 자체가 한국 반도체 인력의 글로벌 가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테라팹은 쇼로서는 대단합니다. 하지만 팹으로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EUV 장비를 구할 수 없고 제조 경험이 없고 자금 계획도 확정되지 않았으니까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삼성 테일러 팹이 올해 하반기에 약속대로 돌아가느냐랍니다. 그게 삼성 파운드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국 반도체 소재, 장비, 테스트 기업들의 실적까지 바꿀 수 있는 열쇠거든요. 테라팹에 현혹 끼지 마시고 텍사스 테일러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짜 이야기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중동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죠? 전쟁만 끝나면 반도체주 다시 오르겠지, 다시 고점 찍겠지 기대하셨던 분들 점점 지쳐가실 겁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시장의 위기, 중동 전쟁 하나로만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생각보다 문제가 커져버렸습니다. 이 전쟁이 반도체 시장을 건드리는 경로가 총 3개예요. 유가 하나만 보고 계셨다면 나머지 2개를 모르고 투자 판단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부터 그 3가지 경로를 정확히 짚어드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반도체주 밸류가 회복될 시점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먼저 첫 번째 경로입니다. 카타르 얘기를 해야 해요. 3월 21일에 라이칭더 대만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 있어요. 우리 LNG 카타르에서 33.7% 들여온다고요. 대만은 전기 만드는 원료의 절반 가까이를 천연가스, LNG에 의존하는데 그 천연가스의 3분의 1 넘게가 카타르산입니다. 그리고 TSMC는 대만 전체 전력의 약 10%를 혼자 씁니다. 즉 카타르 가스 공급이 흔들리면 대만 전력망이 흔들리고 TSMC 공장이 직접 영향을 받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게 대만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헬륨을 카타르에서 64.7% 수입합니다. 헬륨은 반도체 장비 내부를 채우고 공정오염을 막는 핵심 소재예요.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여기서 가져옵니다. 결국 대만은 반도체 공장을 돌리는 전기가, 한국은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소재가 동시에 같은 지역에 묶여 있는 겁니다. 그 카타르 북부 핵심 생산단지인 라스 라판에서 지금 이란 전쟁 여파로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거든요. 다만 지금 당장 삼성, SK하이닉스 공장이 멈추는 상황은 아닙니다. 두 회사 모두 헬륨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재고를 확보했다고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헬륨은 액체 상태로 45일 안에 배송이 안 되면 그냥 증발합니다. 라스 라판이 멈춘 게 3월 2일이에요. 지금 3월 말이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2주를 넘기면 공급망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그 시점도 이미 지났어요. 전쟁이 끝나도 생산을 재개하고 배송이 정상화되는데 최소 3, 4개월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건 맞는데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경로입니다. 3월 18일 미국 연준이 금리를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시장은 올해 2번은 금리를 내려줄 거라고 봤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선물 시장에서 올해 금리 인하가 단 한 번도 없을 확률이 52%를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과반수를 넘긴 겁니다. 왜 이게 기술주 주가랑 연결되냐면 기술주 주가는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계산하는 구조거든요. 금리가 낮을수록 미래 수익의 현재 가치가 높아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클수록 주가가 먼저 오릅니다. 그 반대도 성립해요. 기대했던 인하가 사라지면 주가는 내려가는 압력을 받습니다. 실제로 3월 29일 기준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연초 대비 24% 내렸고 메타는 17%, 알파벳은 10% 내렸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있는 숫자들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없으면 한국 증시에 좋을 게 없다는 건 다들 아시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 번째 경로입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반도체 시장 위에 올라앉아 있던 악재예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인 한국 반도체 얘기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금도 첨단 반도체와 장비의 대중 수출을 계속 조이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공장에 장비를 들여오려면 매번 미국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올해 초에 미국이 한시적으로 승인을 내줬지만 이게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히토리와 핵심 소재 수출을 카드로 들고 맞대응하고 있어요. 한국은 미국 편에 서면 중국 시장과 소재 공급이 흔들리고 중국 편에 서면 미국 규제가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어요. 관세도 변수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관련 관세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꺼낼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불확실성 자체가 삼성, SK하이닉스의 수출 전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한정으로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삼성전자 노조가 쟁의 투표에서 93%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고 5월 21일부터 약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예요. 파업 참여 예정 인원의 60% 이상이 HBM을 담당하는 메모리 사업부 소속입니다. 업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영업이익 손실이 최대 9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4월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5월에 이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시작해 여러 악계들이 반도체 시장을 건드리는 경로 모두 보셨죠? 첫째, 에너지와 소재가 동시에 카타르에 묶여 있다. 둘째,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면서 기술주 주가 눌림이 이어지고 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실재한다. 이처럼 악재가 겹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삼성전자는 공정에서 배출된 헬륨을 회수해서 다시 쓰는 재사용 시스템을 일부 라인에 이미 적용했고 전체 라인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SK하이닉스는 카타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 등 대체 공급처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정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동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핵심 소재 14개 품목을 집중 점검하면서 대체 입수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헬륨 부족이 심화되면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은 제품 생산 비중을 줄이고 HBM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에 헬륨을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 투자 타이밍을 어떻게 볼 것이냐?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체크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4월 초에 나오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4월 중하순 빅테크 실적 발표에서 AI 투자 지속 의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느냐, 마지막으로 이란 전쟁이 종전 협상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입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면 반도체주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반대로 3가지가 동시에 불확실한 채로 5월로 넘어가면 삼성 파업 변수까지 겹치는 겁니다. 지금은 포지션을 잡는 타이밍이 아니라 이 3가지 신호를 확인하면서 진입 시점을 재는 구간입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4월을 지켜봅시다. 반친자였습니다.